항우는 뭔가 끝까지 다 못했다 이거예요. 사마천이 은근히 항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항우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번이나 이렇게 딱 강조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글을 배웠으나 끝까지 미치지 않았고 검술을 배웠으나 검술도 이거는 나는 일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병법을 가르쳐줬더니 대충 보고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 끝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항우의 삶에서 굉장히 군데군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역시 그것 때문에 항우가 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재기에 대해서 꿈을 갖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자기에서 차오르는 호연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담백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유방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 봤어요.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사람과 지면 일어나고 지면 일어나고 또 다른 말하면 회복을 잘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초안쟁별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유방은 계속 지면 또 일어나고 잡초처럼 일어나고 잡초처럼 일어나고. 유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가족도 버려요. 그렇죠? 자기 가족도 버려요. 자기 가족도 버리고요. 나중에 항우한테 이제 쫓겨날 때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항우한테 이제 잡히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자기 아들하고 딸이 있어서 여기에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 아들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급하니까 마차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을 아들하고 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하우 형이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친구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부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다가 자식을 버리니까 타고 가다가 유방이 버리면 다시 걔네들을 마부에 태우고, 유방이 또 성질 나가지고 팍 차버리고 배를 버리면 다시 하우 형이 다시 마차에 타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방이 성질이 나가지고 하우 형한테, 그러니까 하우 형이 뭐라고 그래? 하우 형이 어찌 급하다고 그래서 자식을 버립니까? 하우 형이 소리를 팍 지르니까 그때서 알았다 깽 그러고서는 자기 자식들을 태우고 가요. 급하면 하우는, 유방은요 자기 자식도 버려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이제 항우가 인질을 잡았어요. 자기 부모님하고 유방의 부모님하고 부인을 인질로 잡았어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요.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예전에 형제를 맺었잖아요. 둘이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야, 의형제 맺었으니까 그분들은 니네 아버지도 돼, 니 부모님도 돼, 니 형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유방이, 항우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못 죽였어요. 이게 빤빤스럽거든요. 유방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캐릭터예요. 이제 그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끈질김, 이런 게 있었는 반해서 이 사람은 직선적이고 담백하고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끝나무를 못하고 끈질기지 못한 이것이 치명적인 항우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단점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말끝마다 욕설을 붙여요. 나 요즘에 어떤 그 중학생들, 여자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뒤로 돌았어요. 여자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욕설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저걸 뒤통수를 아니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는데 요즘 여자애들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욕설을 막 하는데 유방이 이거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말했다. 오만하대요. 이거 전부 누가 한 얘기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해요 이게. 그 다음에 불손하다. 불손해요. 유방에게 쉽게 말하면 놀림 안 당한 사람 없고 욕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왕이 돼서도, 황제가 돼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무리하다. 이거 뭐 보통이에요. 허풍이 많다. 허풍이 많아요. 내가 할게 뭐 이런 스타일이죠. 여러분 골치 아프겠죠, 이런 스타일이 옆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끝내는 일이 드물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나중에 요 말은 이제 소아가 유방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끝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끝내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대충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뭐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라고 해서 뭔가 시험 끄적끄적 해가지고 정장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말단 관리, 그것도 막 뭐 이름난 그런 게 아니라 말단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을 경멸합니다. 이 사람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유생들 있죠. 유생을 보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해요.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해가지고 유생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놀리는지 압니까? 황제가 돼서도 이렇게 해요. 황제가 돼서도 어떻게 하냐면 유생들이 와요. 그럼 유생들이 이거 모자 쓰잖아요. 유생 모자를 쓰면 그 유생 모자를 딱 벗겨가지고요. 뒤돌아가지고 거기다 소변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소변을 넣어요. 쉬를 합니다. 소변을 넣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모자 딱 씌워요. 유생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도 유생이 마음에 안 들면 황제가 돼서도 오줌 싸가지고 거기다 머리다 다시 씌워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유생을 싫어해요. 무례한 누가 이 소리 한 줄 아세요? 저는 무도한 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방의 아버지가 저 무례한 놈, 좀 무도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싫어한다. 정말 문제하죠. 정말 문제야. 책 읽기 너무 싫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누가 한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유방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입에 나온 얘기예요. 사마천이 딱 한마디를 해요.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여색을 밝혔다. 이거 사마천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한고초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소에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완전히 불안당에다가 동네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양아치죠. 이거 건달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완전히 동네 양아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마천 이 사람 평가를 하기를 고조 본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나라 왕조가 일어나 전대의 병폐를 계승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대마다 병폐가 있었고 한나라에도 병폐는 있었다.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를 개혁해 백성들을 권하게 하지 않았으니 하늘로부터 법통을 얻은 것이다. 사마천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물론 이제 이 평가는 자기가 한무제에 대한 아부도 좀 있었겠죠. 한무제를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한나라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늘로부터 법통을 얻은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권하지 않겠다요. 유방의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우하고 유방을 갈라놓는 차이인 겁니다. 사마천은 정확히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권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방이 이제 그 함양을 딱 들어가가지고 약법산장이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이제까지 진나라 법은 다 없어. 그리고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그런 분들 빼고는 진나라 법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워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요. 진시황이 왜 진나라가 그렇게 험하게 무너졌냐? 얼마나 그 앞에서 힘들게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해왔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 앞에서 진나라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세운 통일인데 그렇게 험하게 무너지냐. 그렇게 험하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키루스 대왕 여러분 아시죠? 이제 키루스 대왕의 위대한 점은 정복하고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자율권을 허락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고요. 로마, 모든 정복 국가들이 그 정복 국가를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그 피정문민들에게 관용하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복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예외가 진나라예요. 진나라는 단 한 번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유임하는 정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지. 이게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제가 이제 그 먼저 찍은 유튜브 동상에 충신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나라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진나라의 그 궁궐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시황의 개인적인 성격에다가 거기다가 가혹한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유임하는 정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황 이후에 진시황 때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시황 이후에 진나라가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유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상건달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패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 속에. 그러면 이 사람의 성품은 뭐냐면, 유방의 롤모델이 뭐냐면, 유방의 롤모델이 그 유명한 신릉군입니다. 신릉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항우의 뿌리는 초나라의 항현이에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가 끝까지 초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자결을 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항현이 보여줬던 불굴의 정신, 그것이 항우의 피에 흘렀어요. 항우의 피가 흐르는데 항우가 거기다가 뭐를 얻은 거예요? 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역발산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은 100명,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 안에 정신적인 정체성이 항연의 그런 아주 반고 기질에다가 이 사람이 자기 안에 힘을 가지고 있거든, 몸도. 그러니까 자의식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그 항우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방의 뿌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건달이에요. 상건달인데 이 상건달이 어떻게 통일했을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유방이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릉군이더라. 제가 신릉군을 설명하면서 협객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죠. 협객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릉군을 사마천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 때문에 어질고 선비들에게 예의를 대하고 선비가 어질든 그렇지 않든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 사귀고 자기가 부귀하다고 교만하게 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신릉군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항우하고 유방의 뿌리가 다른 점이죠. 신릉군은 어디까지나 협객 마인드예요, 이 사람이. 협객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발굴한 인재들을 보면, 여러분 전국시대 사공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맹산군 나오고, 그 다음에 평원군 나오고, 신릉군 나오고, 춘신군 이렇게 되죠. 근데 사공자의 인재 그 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맹산군은 뭐라도 재주가 있으면, 닭소리라도 도둑질하는 재주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원군은 자기가 선비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는 식객들을 잘 대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고결한 사람이에요. 선비적인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대신 이 신릉군은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들과 함께 지내는 방식이 독특해요.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인재들이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인재를 잘 발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후영하고 주애잖아요. 후영은 문직이에요. 일개 문직이에요. 70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잖아요. 연회를 베풀어 주고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가가지고 한쪽을 비워놓고 타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주애는 백정이에요, 백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위나라에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니까 조나라에 살면서 거기서도 한 일이 뭐냐면 모공과 설공이라는 인재 속에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공은 도박꾼에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모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맨날 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공이 살았는데, 설공은 술집에 숨어 살아요. 그게 술집에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술 마시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재 스타일을 보세요. 여기서 유방이 안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서 유방이 보이죠. 그러니까 후영과 주애, 모공과 설공, 이 사람들하고 막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모공하고 설공하고 같이 사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도박판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다음 어느 날은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원군하고 이 신릉군은 천안매부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평원군이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동생을 참 덕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조나라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시정 잡혀보다 못하다고, 나 실망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릉군이 그러는 거죠. 나를 보면서 나를 그렇게 모르겠냐고. 내가 그게 좋아서 도박판에 가고 내가 좋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으냐고. 나는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극명하게 평원군과 신릉군의 라이프 스타일인 게 인재를 보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신릉군이 발굴한 인재들만 보더라도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패턴이.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때 이제 평원군이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중국의 협객 정신, 이게 중국을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봐보세요. 중국 영화 봐보면 모든 스토리가 다 나라는 항상 부족해요. 정치는 늘 불안해요. 그 다음에 민중들의 삶은 늘 피폐하고 있고 늘 보호받지 못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협객이 딱 등장하죠. 거의 모든 중국 영화에 보면 항상 협객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우연히 보니까 또 협객이에요, 협객. 이 중국을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원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기 판단성이 포위됐을 때 내가 스스로 공자와 인적 관계를 맺은 이유는 공자가 의를 중하게 여겨 다른 사람을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구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협객이죠. 협객. 그래서 이게 바로 협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의 역사 발전하고 우리나라 역사 발전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인드가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법과 제도 위에 서 있다, 인간관계가. 법과 제도 위에 서 있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냐면 나라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럼 믿을 건 누구예요? 첫째, 가족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나하고 의를 나누는 사람들, 협객밖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막 전쟁터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면을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서로 끈끈한 의리로 뭉치는 이것으로 한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이 협객 마인드가, 보세요. 한나라 고전은, 위공자열전에 한나라 고전은 아직 미천하고 젊었을 때 공자가 현명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대량을 지날 때마다, 위나라에서 대량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러니까 신릉군이에요, 공자를 제사 지내줬다. 그리고요, 고조 12년에 이제 북쪽에 경포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에 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자를 위하여 묘지기 집 5채를 지었어요. 묘지기 집 5채를 짓고 대대로 해마다 사계절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건 거기다가 집도 져주고 땅도 주고 해가지고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고조가 이 유방이 신릉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신릉군이 죽었을 때 유방이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릉군을 잘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신릉군에 대해서 알았나? 이것도 열전에 다 나와요. 이 부분도 이게 구석에 이게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뭐냐면 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이하고 진여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올 거예요. 장이하고 진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장이는 대량 사람으로 젊었을 때 위나라 공자 무기에 빈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유방편에 오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일찍 고조가 평민이었을 때 장이를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그때 몇 달 동안 그의 빈객으로 있은 적도 있었다. 그래 아까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릉군의 얘기를. 그런데 그 신릉군의 얘기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장이라는 사람이 신릉군 집에 식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식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신릉군 얘기를 떠돌아다니 자기 건달처럼 살다가 그게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마인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릉군의 삶의 롤모델로 삼은 협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가는데 이게 장이 열전에 나와요. 장이 진 열전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뿌리, 항우의 뿌리하고 유방의 뿌리, 그럼 한 사람이 형성될 때 그 뿌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협객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협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협객을 어떻게 정의냐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파격이 뭐예요? 파격? 일상적인 깨진다. 저는 이 파격을 인간관계, 통상적인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그 이상을 맺는 거를 저는 협객이라고 봅니다. 제가 협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이 파격이었어요. 일반적인 관계, 그 이상의 배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나와 이 정도 교감하고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유방한테 가면요. 유방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대를 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서 그와 사귀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유방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유방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방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사람에 처한 사람을 못 봐요. 어려운 편에 처한 사람 못 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파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나도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죠. 유방은 누가 뭐래도 유방의 특기는 뭐냐면 친밀감이거든요. 그리고 친화력이에요. 유방에게 사람이 모이면 유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유방이 마을에 2개의 술집이 있었어요. 유방이 폐연에 2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유방이 가면 그 집에 매상이 올라요. 왜냐면 유방집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막 이상하게 술집이 막 사람들이 끌어요. 이 집에 가면 또 이 집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2집이요 유방 쟁탈전을 벌여요. 유방을 자기 술집에 유치하는 거죠. 쟁탈전을 벌이는데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러면 유방은 술값을 내나요? 안 내죠. 외상으로 다 달아놓고 자기는 술만 계속 마시는 거죠. 연말이 되면요 2집이 다. 왜냐하면 유방 때문에 매출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삭감이 다 유방이 졌던 제로 처리를 해줘버립니다. 그 술값은. 아주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난세에 아무도 국가도 제도도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받고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의미 있게 뭔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파격적으로 대했을 때. 이게 바로 협객의 마인드거든요. 협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대의다 싶으면 어때요? 대의가 주어진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이 협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은 신릉군에게서 그걸 배웠다는 거죠. 이게 유방의 뿌리입니다. 파격적인 거 하나 또 해볼게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우영과 유방인데 하우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이냐 마부였다고 그랬죠. 폐연의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인데 이 유방하고 이 협객 흉내를 내다가 서로 칼싸움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다가 유방이 칼이 살짝 베어가지고 하우영이 뱄어요. 근데 하우영이 그러다가 이제 서로 장난하다 한 거니까. 근데 진나라 법에는 우리가 그 상강형님 상강할 때 그 법을 세웠거든요. 사적으로 서로 싸우면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진나라는. 공적인 싸움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사적으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유방이 싫어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잡혀 들어갔어요. 유방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하우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을 감쌉니다. 유방을 감싸는데 정황을 보니까 이 유방이 그런 거 틀림없거든요.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유방이 자기가 그래놨어요. 이 하우영이 고초를 당하는데요. 이제 진나라 법이 그 부분에게서는 굉장히 엄격하니까 그래가지고 관하에서 하우영을 200대를 권장을 때립니다. 실토하라고. 죽어도 말 안 해요. 하우영이. 감옥으로 1년 삽니다. 죽어도 말 안 해요. 유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게 협객 관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우영이 유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유방이라는 사람은 뭐 맨날 건들건들 다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방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그 건달 같은 유방에게 어떤 거를 느끼냐면 뭔가 파격적인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년 옥살이를 하면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달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협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세에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유방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장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장은 이제 그 요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 그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하급 관리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험을 와가지고 정장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죄수들을 여산이라고 하면 이제 여산 능이잖아. 진시황 능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죄수를 호송할 때가 있어요. 호송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요, 진나라 법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진승과 오강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하루라도 늦으면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안 맞으면 또 죽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호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는 6가지가 다 도망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때 또 유방의 파격이 나옵니다. 유방이 에이씨 그까짓 거 다 가! 니들 가고 싶은데 다 가. 니들 가고 싶은데 다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요? 뭐 나도 갈 수가 있냐? 나도 도망 다녀야지. 그러고요. 그렇게 했으면 조금 뭐가 좀 안색이라도 나빠져야 되잖아요. 태연하게 그래놓고는요. 자기는 주막에 가가지고 술 쫙 먹고 취해가지고 드러는거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방이 걱정이 돼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유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쵸? 캐릭터잖아. 유목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캐릭터가. 그러니까 유방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도망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망탕산이라고 그래요, 망탕산. 그 산에서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유방의 군대의 뿌리예요. 그때. 그래서 망탕산이거든요, 거기가. 망탕산. 그래서 이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들이 사라지니까 에이씨 될 대로 내라 그러고 니들 알아서 가.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다 죽을 거 거기 가면 다 죽을 거 니네들이랑 살아나라. 그래 살아나가지고 그냥 그럼 자기도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내라 그러고 술 잔뜩 퍼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채에서 산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항우에게는 뿌리가 어디냐면 강동자제 8,000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죄수들 수십 명이 망탕산에서 피해가지고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뿌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표현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파격이 있다는 거예요. 파격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리더십을 느껴요. 뭔가 인간미를 느껴요. 그 파격 속에서. 이게 협객이에요. 협객은 뭔가 의로운 일이 있다 싶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확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자기는 술 취해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다가 집에 가봐야 별것도 없거든요. 집에 가면 별것도 없으니까 에이 차라리 이 사람 옆에서 있다가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믿을만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 사람 유방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사람이 되게 뭐라면 건달기가 있지만 위기 상황이 딱 되면 사람들이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방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유방은 가면 사람이 와요. 어디를 가면 꼭 사람이 모여. 그 유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함양을 향해 진격할 때 유방에게 그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재들이 자꾸 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재들이. 이 사람의 파격에 사람들이 은근히 감동을 받고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탁 놔버릴 때는 확 놔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진나라 체제가 확 견고하게 갖춰져 있었다면 이건 유방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진나라가 마침 그때 확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져버리면서 사람들의 삶이 확 불안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의지해야 돼요. 국가는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유방인 거예요. 이게 유방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유방은 코가 높고 얼굴은 용을 닮았으며 수염이 멋지고 왼쪽 넓적 다리에 검은 점 이런 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치 사기에 보면 사람 대비 어지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다. 이게 여기가 그리고 성격이 활달했다. 그렇게 베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활달하게 그냥 주고 그냥 말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늘 큰 뜻을 품고 일반 사람들의 생산 작업에는 자기 직업은 안 가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회가 되면 나한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한 방 있어. 나도 한 방 있어. 나도 기회만 되면 대박 날 거야. 막 이렇게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그런 외향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시험 보고 관리가 되어서 사수정장으로 일했는데 관아의 관리들 중 그가 업신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러면 지도 하급 관리면서 이제 이 유방한테 욕 안 먹은 사람 없다 이 소리죠. 유방은 술을 마시며 머물다가 술이 몇 배나 더 팔렸단 말이에요. 이런 기함을 보자 한 해가 끝나면 두 주점에서 항상 외상장부를 찢어 외상값을 없애줬다. 그렇죠. 뭔가 이 사람 옆에 가면 파격이 나와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무미건조함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를 꽉 부셔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다 줘버려요. 그 베풀기를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방의 리더십이 당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방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데 신릉군 아까 보셨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유방 주변에 아까 이중텐이 평가한 것처럼 늘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그런데 위대한 것은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제 뭐냐면 진시황의 올량거라고 그래요. 진시황이 이제 다녔던 그 마차요. 예, 제가 그 동영상 하나 찍은 거 있죠. 마지막에 찍은 거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올량거 얘기를 제가 해놨고 그러면서 진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을 제가 설명해놨는데 간신들에 의해서 자 근데 요걸 타고 다녀 이거를 딱 봤을 때 앞부분의 사마천이 이 부분을 보고 항우의 반응과 유방의 반응이 나눠져요. 항우의 반응과 유방의 반응이 나눠지는데 항우는 저 자리를 빼앗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 자리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만하다가 다 죽어. 항량이 이제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서 삼촌이 얘는 봐라, 얘는 보통 놈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장보란 이래야 마땅하다. 이거 유방의 반응이에요. 산의 대장부가 마땅히 절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런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제가 공감이 가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현상 집착적이에요. 현상 유지형. 여러분 집착은 왜 생길까요? 집착. 여기서 이제 항우의 이제 어떤 한계 이런 점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것에 집착은 왜 생길까요?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딱 그런 인물이거든요. 진시황은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의식 과잉.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요 온통 자의식밖에 없어요. 그 진시황의 말년은 통일 이후에 진시황의 자의식은 뭐냐면 온통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완벽한 통치를 하고 궁궐에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올량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불안 심리의 반영이거든요.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지면 서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를 구해요? 불로장생초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방사들이라고 그래요. 방사들 이런 사람들을 방사들 때문에 유학자들도 같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분서 갱유라고 그랬잖아요. 갱유가 왜 났냐면 유학자들이 진언을 해서 난 게 아니에요. 방사들이 헛소리하다가 진시황이 화나가지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자의식이 과잉 상태. 나중에 항우도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을 안 듣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안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유방은 문제 해결형이에요. 아까 이 사람은 자의식 과잉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패배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헤어져 딱 한 번 졌어요. 헤어져 그 패배를 감당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문제 해결형이에요. 항우한테 시건 깨져요. 그리고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다 도망가요.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 안에 있는 유방을 살리려고요. 항우가 바깥에 싸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2,000명을요.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우리 항복 그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뒷문들은 걸음만 날때로 가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유방 때문에. 근데 유방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증명이에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초나라의 장수의 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넘봐?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결과를 공유하는. 이건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말했는데 제가 여기 덧붙인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냈고 결과를 공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항우가 이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요, 항우가 내내 비판받아요. 이 유방하고 전쟁하는 내내 항우를 늘 괴롭혔던 비판이 뭐냐면, 때는 막 여자처럼 나 슬픈 일 당하면 멍 울어요. 누가 슬픈 일 당하면. 그러니까 감정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남에게 베풀 때는요 되게 인색하게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우가 인색한 게 아니라 항우는 자의식에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자의식에 붙잡혔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래야 대장부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봤다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가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런데 항우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 문제 해결할까요? Follow me! 나 따라와!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 막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다 쳐부시는 거예요. 이 항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초한지를 읽어보면 초한지 부분의 대부분의 전투가 그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한 번은 거럭성을 공격할 때도요, 제가 9번 싸워서 9번 이겼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에 파부 참주라고 그래요. 뒤에서 식량 3일치만 남겨놓고 소 다 깨버려요. 그리고 배 다 부셔버려요. 배 다 부셔버리고 니들 퇴로가 없어. 앞으로 전진!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항우의 전투 스타일이에요. 앞으로 전진! 그러니까 막 전진해가지고 항우가 막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힘에 막, 그러니까 항우의 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전투가. 매번 이런 식의 전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유방보다 모자라요. 유방하고 붙으면 늘 유방이 깨져요. 왜냐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가서 다시 해결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결해 다시 돌아오고, 이 유방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요 말 속에도 배어있다. 제가 김영수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더 깊이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아무튼 오늘은 항우와 유방의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 뿌리,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리더십과 이 사람들의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그 본기와 여러 책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거기서 추려서 그 뿌리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요런 항우라는 사람하고 유방이라는 사람의 요런 뿌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항우가 왜 이런 형태의 대응을 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유방이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방의 리더십을 많이 배웁니다. 유방의 리더십 많이 배우고, 또 유방의 리더십에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항우 입장에서 그 항우의 그 리더십의 형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은 독특하게 유일무이한 그런 캐릭터였다. 그런 사람은 전과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특한 자의식이 충만했던, 호연지기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두 사람의 리더십을 이렇게 비교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의를 해서 뜻을 세워서 어떻게 군사를 모아가고 둘이 어떻게 경쟁을 하고 또 어떻게 싸움을 해갔는지 그 부분은 또 계속 이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